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HLB가 2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 리보세라닉 캄넬리주막 간암 대상 1차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수정 요구를 받으며 신약 기대감이 한풀 꺾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인공지능 등장해 LS그룹의 낙수 효과가 커지고 있습니다. AI는 기존 인터넷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소비해 전 세계적으로 변압기와 전선 등 송배전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LS그룹이 해당 사업 관련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반도체 업종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가 주도주로 강세를 지속하는 만큼 섣부르게 투자 비중을 줄이지 말라는 조언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이 프랑스에 앞서 있다는 현지 평가가 나왔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체코의 경제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정통한 초식통들이 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한 한국 수력 원자력의 승리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와 더불어 AI의 진짜 수혜주라는 기대감도 있는 만큼 원전주에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 우리 시장 여전히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좀 큰 상황인데 이런 시점에서 저희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PB님? 개인적으로 이번 주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고 하는 매우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긴 하나 제 개인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은 엔비디아 발표 이후 사실상 결과가 대단히 나쁘게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반등하는 움직임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시장을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을 조금 나눠서 오늘 살펴본다면 우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말 그리고 2월 초, 4월 중순 저점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일 시장이 반등이 조금씩 나오면서 코스닥 기준으로 다시 한번 돌리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HLB를 기반으로 한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의 충격이 사실상 시장을 누르고 있는 변수입니다. 그것만 배제한다면 시장은 대단히 크게 하락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우선은 내일부터 반등을 소폭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242 기준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아쉽게 지금 돌파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줘야 합니다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위축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기타,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라든지 또 화장품, 전선, 다양한 섹터에서의 움직임이 시총 기준으로 대단히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충분히 힘이 있는 섹터에 있는 많은 종목들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시장은 잘 반등하고 있다. 그리 보여집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주는 결국에는 수요일이 고비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 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좋지 않게 나온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안 좋게 나올 만한 변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한번
한번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큰 틀에서 본다 하더라도 지난 CPI 올해 처음으로 시장 전망치를 부합했습니다. 물가지표가 지난해 대비 소폭 리스크가 적지 않게 있다 하더라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9월 기준으로 금리 인하 확률 또한 동결보다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중기나 장기적으로 개선될 만한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시장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모두 팔아내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꽤 많이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우리가 개장을 하고 보통 동시간대 대비해서 외국인의 수급 흐름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데 네. 선물 같은 경우는 동시간대 대비해서 오늘은 매수가 강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매,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놓고 프로그램 매매도 함께 들어왔었는데 그 와중에 선물에 대한 매수를 장중에 10시 기점으로 좀 줄이면서 지수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다는 흐름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ETF 쪽의 자금 흐름들. 네. 이 자금 흐름 같은 경우가 뭐 코스닥 150, 코스닥 레버리지 이런 쪽이 HLB의 편입 비중이 한 8%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거래일에 하한가가 갔을 때 ETF를 운용하는 주체는 이걸 비워내야 되다 보니 하한가에 다 내놓은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오늘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미리 뭐 비워놨던 부분에 대해서 기준가 조정 같은 경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준가 조정이라 하면은 ETF 안에 편입된 종목 같은 경우 HLB의 비중이 8%인데 이 종목이 하락하다 보니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도 기준가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까지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외국인의 선물 같은 경우가 매수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현물의 매수가 안 따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시장이 약했는데 내일은 조금 다르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한가까지 뭐 나타난다라고 하면 3거래일이 밀리는 거기 때문에 내일은 좀 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고 그러면 조금 정상화가 될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내일 또 만약에 HLB가 하한가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금요일, 오늘과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목하시면 되겠고요. 만일 내일 HLB 같은 경우가 하한가 마감을 하지 않으면 지금 가격의 괴리가 펼쳐져 있는 코스닥과 관련된 ETF 같은 경우를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투자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까지 조언을 해주셨고요. 앞서서 피비님께서 반도체 이야기를 좀 짚어주신 만큼 반도체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에서 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비중을 줄이지 말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비님께서는 추가 상승 여력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저는 연초에 거의 많은 기업들이 매우 크게 올라갔는데요. 그 정도 수준의 상승도 시간이 두고 우리가 접근한다면 역시나 나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방송하면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끌고 가자고.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결국 시장은 반도체를 기점으로 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런 경제라고 하는 것도 반도체가 지금은 전 세계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많은 기업들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성장세를 보이려고 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주력 산업은 역시나 반도체가 핵심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럽이나 중국도 이쪽으로 핵심을 계속해서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결국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연초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섹터들 대표적인 건 HBM이었고요. 그리고 뭐 CXL, 뭐 디자인 하우스, 넓게 보면 팹리스, 바운드리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은 주가의 조정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나오지 않는 몇몇 기업들,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오늘 신고가가 다시 한번 나와버린 테크윙 이런 기업들이 아닐까 그리 보여집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은 지금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다시 한번 50조 수준까지도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 것은
업황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 업황을 현 시점에서 모두 다 반영하는 게 아니죠.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잘 나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만한 여력이 상대적으로 빨리 나올 겁니다. 반면 그러지 않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1분기부터 크게 올랐던 많은 기업들이 과연 시점만 보고 올랐을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실적이 지금은 반도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기보다는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확인이 되었으니 더 올라가는 것이고요. 실적이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기업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만한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다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 이유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최근에 이어진 조정 한 4월 한 중순부터 조정이 나와서 조금 애가 탈 건데요. 호흡만 계속해서 길게 가지고 가면 괜찮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는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에서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중소형주에서는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저희 좀 관망을 해보는 게 더 좋을까요? 지금 오늘의 하락은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의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보이기도 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좀 숨고르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 시장 참여자의 심리를 대입을 해보면 미리 IT를 진입한 주체 같은 경우는 지금의 고점 대비해서 한 30%의 변동성까지도 충분히 감내가 가능한데 최근이죠. 최근에 그 주도주 형태를 갖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짧은 박스권이 나타날 때 박스권 상단에 진입을 하거나 애매한 구간에 진입을 한 주체 같은 경우는 좀 조바심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심리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땐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 있어 보이고요. 다만 그 엔비디아 실적 전액 이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HLB를 통한 시장에 고려를 했을 때는 내일은 매수 시점, 내일은 매수 시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가가 만약에 미국 시장이 밀려서 시장이 개파락하더라도 내일은 매수 시점임을 열어두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당일이 22일이잖아요. 그날 또한 매수 시점에 대한 부분을 열어둡니다. 왜냐하면 시장 영향을 받아서 종목이 조정이 나왔기에 어느 정도 키를 맞추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매도보다는 매수에 무게를 둡니다. 네, 일단 매수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투자 전략을 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하나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유상증자 발표가 있으면서 급락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1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 여파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피비님? 개인적으로 오늘 충격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시간 외에서도 우선 하한가를 들어갔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동사가 현재 시점에서 사내의 유보가 없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결국 시설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통상적으로 시설 자금을 이렇게 조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주들에게는 당연히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1분기 기준으로 실적도 대단히 좋게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금 조달에 대한 어려움을 소폭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가 하락을 견인한 핵심 변수가 아닌가 그리 보여지고요. 하나마이크론인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가 흐름이 참 좋았는데 이후로 시장이 소폭 조정을 받고 거기에 이번 유상증자 그리고 유무상증자를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면서 나온 이 충격이 오늘 당장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금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지금 많은 반도체 기업들은요. 현재 시점에서의 실적을 토대로 주가가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 가치입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을 조달을 하고 또 그거에 잘 운영을 해서 실적이 이제 2분기 기준으로 조금 좋게 나오게 되면 개인적으로 오늘 수준의 충격은 그래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다수가 쉽게 정리를 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시가 자체를 너무 많이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부정적인 리포트를 제가 아직까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대로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그런 리포트 위주로도 지금 나와 있으니까 역시 하나마이크론도 시간을 조금 두고 접근하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도 시간을 좀 둬야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먹거리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얼마나 오랜만에 이렇게 먹거리 이야기를 이 시간 통해서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수산주도 요즘에 좀 부각을 받는 모양새잖아요. 투자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만약에 실적 없이 이런 방류와 관련된 부분이 부각되었다라고 하면은 종목의 상승 한계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양식품의 실적을 보면 이게 음식료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20%대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대단하다라고 느껴지고요. 원래는 작년에 실적이 돌아섰을 때 영업이익률이 10% 중반 나왔을 때 우려를 했던 부분은 여기에서 매출에 대한 레버리지가 발생을 했는데 자칫 매출 볼륨 같은 경우가 안 늘어나는 상황이면 영업이익률이 역사적인 고점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뒤엎고 이 정도의 실적이 나왔다는 건 대단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제2의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을 찾기보다는 제1을 매매하는 게 아직도 맞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방류와 관련된 부분에서 뭐 수산물이나 이쪽이 영향을 받아서 올라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차익 실현을 했을 텐데 김과 관련된 부분은 종목들이 최근에 뭐 단기로 50% 오르기는 했지만은 이게 일회성으로 흘러갈 것 같진 않아요. 단가를 봤을 때. 그래서 김과 관련된 시푸드 이런 쪽은 다음 분기 실적을 확인해주는 단계에서는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간을 놓고 네. 뉴스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산주와 관련해서도 김 가격 관련해서 뉴스의 흐름을 계속해서 살펴보셔야겠고요. 식품 하면 더 많이 떠오르고 있는 부분은 바로 K라면의 인기입니다. 그 인기에 더불어서 삼양식품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3사라고 불리고 있는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농심과 오뚜기 지금 지점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피비님? 개인적으로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삼양식품이 어떻게 지금까지 경영을 해왔는지가 앞으로는 농심과 오뚜기에게는 풀어야 할 그런 숙제라고 보여지고요. 다행히 1분기 기준으로 농심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셉을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오뚜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뭐 식품 관련된 기업들, 라면 관련된 기업들 중에 삼양식품만 너무 앞으로 치고 나가버렸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완만하게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많은 기업들의 주된 매출처럼 이제 더 이상 국내가 아닐 겁니다. 해외 시장에서 얼마만큼 잘 판매를 할 것인가. 그게 핵심으로 보여지고요. 오뚜기와 그 농심 그리고 삼양식품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결국 해외에서 인도를 쌓을 수 있을 만한 매우 대표적인 메뉴가 있냐 없냐 그런 것 같습니다. 불닭볶음면이라고 하는 삼양식품은 제품이 있는데 오뚜기, 뭐 농심 아직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어느 시점에서 결실을 맺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보이는 이러한 우호적인 경영 환경이라면 추가적으로 실적도 나아질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뚜기, 농심,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역시나 좋게 바라보시고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갈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관점 유지를 해보시고 보유자분들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생존과 관련해서 의식주가 필수적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먹거리 이야기, 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는 입을 것,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섹터 입을 것에서 가지고 오셨죠, 네네. 이사님? 그 의류 OEM 업체들인데 이게 의류 쪽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재고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의류 재고 추이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의류 재고는 역사적인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고가 소진된 상황 안에서 기본적인 재고, 리스타킹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고객사에서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사 연계된 기업들은 실적이 빠져 있다가 기본적으로 재고를 쌓는 만큼 실적 회복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 과정 안에서 실제 수요가 뒷받침되는 상황이면 영업이익이 늘면서 주가는 그 이전에 두 단계의 반응이겠죠. 고객사가 재고를 쌓을 때
일차적인 상승, 그다음에 수요가 회복될 때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고객사의 기본 재고 확충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적에 대입해서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고 이를 도출하는 멀티플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대입을 해서 움직일 수 있기에 우리 OEM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 조정이 나와서 평균적인 주가 회복 수준은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평균적인 주가 수준이 나타나는 가운데 종목은 화성 엔터프라이즈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네. 이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종목이 우리가 아까 고객사 같은 경우를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사가 아디다스입니다. 네. 아디다스는 트렌드에 한번 벗어났다가 나이키와 함께 도태가 되었었는데 최근에 우리 MZ 세대들 같은 경우가 아디다스를 신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패션과 관련된 컬러 제품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아까 그 미국의 데이터를 대입했을 때도 네. 재고 비축 구간 이 부분에 도달을 한 것 같아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640억 원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평균치 정도의 시가총액을 도출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1차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2차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수요의 회복 이런 부분이 추가로 나타나면 목표가는 더 올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손절가는 추세 하단 가격인 8,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 화성 엔터프라이즈를 짚어주셨고요. 또 가격이 올라간다 하면 이쪽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역대 최고가를 지금 구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역대 최고가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쪽이죠. 네, 지금은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구리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구리 가격이 2021년 5월에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시티그룹에서는 연말까지 구리 가격이 톤당 12,000달러 수준,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15,000달러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여기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구리에 대한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역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런 전력에 대한 수요라고 하는 것이 AI 시장의 성장에 따른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견인한다는 것과 동시에 1인당 전력 소비량 자체가 매년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지금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전력에 대한 수요를 크게 개선시킬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가운데 전력 인프라 또한 새롭게 정비하려고 하는 그 많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구리에 대한 수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지금 생산량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전통적으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약 2.1% 정도 시장에 나오는 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는데 올해 그게 지금 딱 꺾였습니다. 0.5%밖에 안 됩니다. 매년 늘어났던 그 생산량의 4분의 1밖에 지금 시장에 공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구리 광산 또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혹은 발굴이 되는 광산이 있다 하더라도 생산성 있는 제품을 만들어 놓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4년입니다. 올해 만약에 새로운 광산을 한 개 찾아냈다 하더라도 거의 2040년이 되어서야 우리가 그 광산에서 생산되는 구리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광산 또한 채굴이 계속해서 이미 이어졌죠. 그러다 보니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타이트한 수급의 불균형 속에 경제도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이 되면 필연적으로 공장과 새로운 제품에 대한 재화에 대한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산업용 금속류, 그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바로 이 구리 또한 공급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리 가격은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의미하는 것은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오늘도 풍산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풍산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짜볼까요? 조금 더 당연히 버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가 지금 86,000원까지 나와 있는 그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도 542억 원으로 컨센을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풍산이라고 하는 기업은 구리를 제조하고 재련하고 시장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방산도 지금 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잘 나왔던 것은 방산 쪽에서의 영향력이 더 컸습니다. 그러면 이제 2분기 기준으로 구리에 대한 부분까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전망은 더욱 좋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주가의 상승을 조금 더 견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풍산이 비록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사실 2월부터 거의 2배 정도 올라갔는데요. 여기가 단순하게 고점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이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의 변동성이 그리 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뭐 10%가 빠지고 15%가 빠지고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간 조정 뒤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 하고 잠시 기다린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풍산을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대략 8만 원 정도, 손절 가격은 6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풍산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관련된 섹터들에서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서 LS그룹주의 강세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도 있고요. 사실 차트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다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가지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아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신규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조정시 매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제일 이상한 대답이잖아요. 조정시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야지 매수가 가능하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 기준이 우선 필요한데 LS 일렉트릭이나 LS 같은 경우는 특히 LS는 지주 형태인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년 정도의 실적을 오늘 기준으로는 주가에 갖고 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냐라고 하면은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대입해서 보면은 한계가 있는 게 이 사이클 주식이라고 하죠. 지금 뭐 변압기, 전선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수요 공급을 대비를 해봤을 때 수요 우위가 나타나면서 이 사이클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 같은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클의 마지막에는 공급 과잉이 오게 되면서 끝나게 되는데 그 공급 과잉 같은 경우는 증설이라는 부분이 있겠죠. 예, 그게 단행될 때 주가 같은 경우는 좀 꺾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놓고 그러면 수급의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 MSCI 편입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특정 주체의 수급, 뭐 기금이면 기금 아니면 외국인이면 외국인 이 수급을 놓고 좀 선행해서 반응하는 면들이 있는데 LS랑 LS 일렉 같은 경우가 8월 MSCI 편입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내년 실적을 미리 주가로 갖고 온 상황이다. 그런데 사이클은 꺾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매매 정도. 예. 근데 조정 시 매수 같은 경우는 조정 나왔을 때 그건 한번 보는 걸로 하죠. 네, 조정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바라보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셨고요. 그리고 일전에 전력 설비와 관련해서는 일진 전기도 가져와 주셨던 바가 있으셨잖아요. 오늘도 4%대 정도로 상승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이사님? 이게 시세가 났다가 종목의 변동성이 좀 커졌어요. 한 28,0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변동성이 커졌는데 우리가 종목의 추세는 깨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1분기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도 여기에서 뭐 주가가 꺾이거나 추세가 깨지거나 하는 현상에 대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금 28,000원 선까지는 도달 가능하기에 보유를 하고 가시는 걸로 하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 이런 게 바로 조정 시 조정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조정 같은 경우가 뭐 23,000원대 중반 이 정도까지 나타나 주면 그때는 조정 시 매수를 행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조정은 아니시고 그냥 다시 또 바라보자 이런 거네요. 네, 여전히 그냥 종목 목표가 수정보다는
한 23,000원대 조정 나왔을 때는 네, 매수로 대응하는 그 부분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이성훈 기자님께서 짚어주신 일진 전기 시세가 분출된 바가 있었고 목표가에 도달한 바도 있었다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해외 시장에서 차량 판매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장에서 두 종목이 모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36만 원까지 지금 목표가가 제시되어 있는 리포트가 있거든요. 기저에 있는 것은 차량 판매가 나름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와 기아라고 하는 두 기업의 브랜드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기업이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해외에서의 인지도 자체도 많이 올라가게 되었고 덕분에 프리미엄 차량에 대한 판매도 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죠. 뭐 그랜저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되게 돈 많이 버는 그런 부자들이 타는 차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나타라고 하는 차량이 이제 단종이 된 거고요. 추후에는 고급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제네시스, 아마 개개인의 소득이 소폭 올라가는 가운데 이제 그랜저가 중산층 정도의 차라면 그 중산층이 아니라 사회에 뭐 입문을 하는 그런 분들의 차량이라면 이제 제네시스 정도가 중산층이 타는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결국에는 기저에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 동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뭐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사실상 1인당 국민 소득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물론 차량 라인업 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달라질 필요는 있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고품질 또 가격이 높은 수준의 차량을 판매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다만 한 가지 약간의 우려스러움이라면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 크게 인정을 받고 조금 더 선택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AS 시장 여기를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야 두 기업이 저렇게 판매량이 높은 이유는 AS가 잘 되니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이제 그렇게 되어야겠죠. 다행스러운 건 전기차가 조금씩 확대되는 가운데 내연기관 차량보다 들어가는 부품 수가 약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는 점은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AS 측면에서 잘 해결만 한다면 저는 현대와 기아의 경우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 그리고 1인당 국민 소득이 더 높은 국가를 선택해서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주가의 상승 여력은 지금보다는 더 크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실적도 원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지금은 없고 말 그대로 시간만 가지고 접근하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B님께서도 지난달에 현대차를 한번 짚어주셨던 바도 있으셨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업데이트 해볼까요? 네, 개인적으로 아직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특히 투자 성향 자체가 나는 좀 안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역시나 현대차를 조금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 거죠. 현대차도 지금 25만 원 내외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흔들림 없이 크게 움직입니다. 근데 시장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반도체가 크게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주력 산업, 자동차도 역시나 올라갈 겁니다.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우선은 이슈는 마무리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자동차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체크할 것은 지금 현대기아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네. 그 아래에 있는 종합부품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진 않은데 소폭 훼손이 되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1차 벤더사들 보면 영업이익률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이 협상력의 우위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매입 원가 자체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면서 판매 가격을 올리는 것은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을 고려하였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조금 더 보유를 하거나 신규로 진입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조금 더 보유하거나 신규 진입도 괜찮다는 의견까지 전해주셨고요. 인도 현지 법인의 IPO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다시 평가가 재개될까요? 인도 시장만 놓고 보면 인도 시장 안에서 현대기아차가 점유율 2위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여기에서
인도 부분을 떼서 IPO 추진을 하면 아마 글로벌 자동차 업체 정도의 멀티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괴리가 있었어요. 현대기아차 대비해서 GM, 포드, 전기차 회사 같은 경우는 더 위에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주요 사업부에 대해서 좀 가치 평가를 받는, 즉 상장을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을 때 그 가치 같은 경우 잣대로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부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에게는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게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 기준으로 상단이 PBR 0.8배, 기아 기준으로는 1.2배 이렇게 좀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그걸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돌파하는 주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감 동시호가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혼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이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0.75%의 강세로 마감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변동성이 나타나기는 했는데요. 조금 오름세를 보이다가 점차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0.75% 정도의 강세로 2,745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장중에 낙폭을 키우더니 그래도 저점보다는 조금 높은 지점에서는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대 약세가 나타나면서 846선에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28억 원을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3,327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4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도가 나오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462억 원을 덜어내면서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609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줍니다. 1,291억 원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진입하면서 달라진 점 어떤 게 있을까요, PB님? 사실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흐름을 보면서 사실 오늘 코스닥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HLB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것만 제외한다면 오늘 시장은 크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걸 배제하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세를 크게 보이는 것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내일이나 모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과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쉽게 지우지를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보였던 2779.4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사실 내일 당장 이 구간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상한 시장이 아닙니다. 결승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언제든지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시장은 계속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동시효과 정도 한 3시 넘어서부터 나타난 움직임 중에 반도체 소재 부품, 넓게 보면 장비까지 약간 움직임이 지금 개선되는 듯한 느낌을 저는 조금 받고 있습니다. 네. 내일 시장이 크게 좋을 만한 변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나올 때까지는 실적 발표가 그러면 실적 발표 이후로 정말 좋게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튈 수 있는 섹터가 되는 거죠. 이 구간에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종목별로 투자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서 괜찮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의 시간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쪽으로 계속해서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시간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사님께서는 업종별로 또 종목별로 달라진 점 어떤 걸 체크해 보셨을까요? 거의 비슷하기는 했습니다. 비슷하기는 했는데 지수로 우리가 처음에 볼 때보다는 거래소 기준으로 좀 올라온 모습, 코스닥도 그렇고요. 네. 조금 올라온 모습이고 HLB의 하한가 도달, 그다음에 내일 같은 경우에 형성될 수 있는 변곡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일 같은 경우는 매수에 대한 부분의 무게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IT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주들 중에서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은
20만 원대는 이렇게 지켜주는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 밸류 체인에 속해 있다 보니 주가의 부침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종목들의 면면들을 봤을 때는 지켜줄 만한 가격대는 다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가격 메리트에 왔을 때는 편입에 대한 부분의 시각들을 유지하면서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시각 어떻게 유지하면서 편입을 해볼지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마감 동시호가 구간을 지나면서도 우리 시장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지수 자체는 조금 윗선에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선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담아내고 있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모두 덜어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하락하는 종목 수가 양대 시장에서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470 종목 정도가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000 종목이 넘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H7의 충격을 여전히 이겨내지 못한 코스닥 시장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 시장은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흐름이 나타났는지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단연 좋았던 업종은 음식료 업종이었습니다. 여기서 2.86%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 안에서는 삼양식품이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12%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전일장의 상한가 그리고 오늘은 12% 급등 양상으로 마감을 지어줬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2.22%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저PBR과 관련된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보험 업종에서도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1.64%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수가 하락불을 켠 만큼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좋지 못했던 업종은 제약 업종입니다. 5.69%의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HLB 오늘도 하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뒤를 이은 업종 오락문화 업종입니다. 1.9%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방송 서비스 업종에서도 1%대 하락 흐름이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은 마감을 했고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경우는 해외 시장에서 지금 공매도 재개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다시 정상화가 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이사님? 그때는 종목들 같은 경우 나오는 이익 대비해서 과도하게 오른 종목들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약간 비이성적인 시장 중에서 이성으로 찾아갈 수 있는 시장이 열릴 수가 있겠고 제도적으로 손봐야 될 거는 지금 계속 정부에서 손보고 있는 부분인 공매도에 대한 전산화 부분. 이 부분은 불법 공매도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 공매도 같은 경우를 제한을 두고 그다음에 개인 주체와 기관 주체, 그다음에 외국인 주체 같은 경우가 좀 평등한 제도로 공매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같은 경우는 시장의 정화 부분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부정적인 면으로 나타났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추진되는 제도의 개편이 마무리됐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장에서는 6월 말에 공매도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가 아마 글로벌 지수 편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도 개편 통해서 공매도 재개가 나타나면 시장은 지금보다 조금은 이성적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매도가 정상화된다면 시장이 좀 더 이성적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공매도에 반감을 좀 많이 가지는 이유가 조금 차별을 받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이 먼저 좀 보완이 돼야 할까요, 피비님? 역시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정하게 우선은 거래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요. 아쉽게 그거는 잘 안 될 겁니다. 지금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고 이 부분은 그대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사실상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중에서도 공매도가 많이 이어지고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공매도가 이 종목에는 많이 유입될 거야라고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재개가 추진되게 되면은 당연히 충격이 더 클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라든지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조금은 주가가 더 약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왜 공매도를 굳이 추진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참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딱 하나 나름대로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는 과열 국면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정부 차원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크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하면 조금씩 더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시장도 꽤나 많이 올랐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역시나 과열 양상은 어느 정도는 피하자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한 가지 정책으로 보입니다. 정책이 우선은 나와 봐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다양한 시나리오로 예상만 한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우선은 시장과 우리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재개가 확실하게 되는지 우선은 살펴보고요. 그다음부터의 시장 흐름을 살펴본 뒤에 여러분들이 잘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공매도가 재개된 스케줄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은 만큼 확정이 언제 될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일부 재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이사님? 시가총액 상위주가 시작이 되겠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시장 안에서 우리가 늘 시가총액 상위주 체크를 하잖아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먼저 재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매도 없이 최근에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유가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매매가 가능하기에 조금 더 잡히는 선물 같은 경우가 더 눈에 띄게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매도 재개가 이루어졌을 때는 말씀드린 부분처럼 시가총액 상위부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변동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부터 먼저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류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올해 실적 호조 기대감이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 라인 8,000원입니다. 다음 장에는 이청원 PB의 종가 베팅 종목이 있습니다. 구리와 관련된 종목 풍산입니다. 구리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혜가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구리 가격입니다. 목표 주가는 8만 원, 손절 라인 67,5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8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구리 동박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구리 가격에 연동해서 제품 가격이 연동되는 부분이 많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의 종목 보성 파워텍입니다. 원전과 관련된 종목이고요. 에너지 사업과 더불어서 배터리 사업도 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익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매수한 가격이 49,650원이고요. 오늘 고가 기준 57,000원으로 하루 동안의 수익률은 2.11%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보성 파워텍의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한 가격 3,930원이고요. 고가 기준 4,320원으로 9.92%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 승부주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5월 16일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 이구산업입니다. 역시나 구리와 관련된 종목이고요. 오늘 21%의 급등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익률 집계를 해보니까요. 12.27%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 살펴보겠습니다. 해운주 중에 HMM입니다. 매수한 가격이 17,600원이었고요. 오늘 13% 급등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익률은 7.44%로 집계가 됐습니다. 언급해드린 종목들 내일 아침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한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